계십니까? 네. 네. 그러면은 방금 형길이가 얘기한 대로 사다리 타기로 4-3이랑 15 챕터 소개 먼저 할게요. 네. 네. 싹 예은 님이 14-3, 형길 님이 15 챕터, 그리고 네. 제가 14-2까지 발표하겠습니다. 네. 바로 여기서 할게요, 제가. 네. 그러면 챕터 14의 가상 메모리 발표하겠습니다. 우선은 소 챕터로는 연속 메모리 할당이랑 페이징을 통한 가상 메모리 관리가 있고, 이제 페이지 교체와 프레임 할당이 있는데 3은 예은 님이 해 주실 거고요. 먼저 연속 메모리 할당입니다. 연속 메모리 할당이란 메모리 공간의 프로세스를 연속적으로 할당하는 방식을 연속 메모리 할당이라고 하는데요. 이 연속 메모리 할당을 할 때 이 스와핑이라는 기법을 사용을 합니다. 이 스와핑이라는 것은 이 메모리 공간 안에 프로세스 여러 가지 프로세스들을 실행을 할 때 각각의 프로세스들을 메모리에 적재를 해서 프로그램들을 실행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수많은 프로세스들을 메모리에 다 동시에 적재를 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용되지 않는 프로세스들은 이렇게 보조 기억 장치에 이 스왑 영역이라는 영역에다가 잠시 보관을 해 뒀다가 이제 실행할 프로세스만 스왑 인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메모리에 적재를 해서 사용하는 방식을 이제 스와핑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와핑을 이용을 하면은 이제 이런 스왑 영역에다가 보관을 하기 때문에 이 각각의 모든 프로세스들의 총량이 이 메모리 공간보다 큰 경우에도 그런 프로세스들을 모두 동시에 실행을 하는 것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왑 영역에다가 이 스왑 영역이라는 것은 이제 보조 기억 장치 내에 있는 영역이고요. 그리고 스왑 아웃이라는 것은 이 사용되지 않는 프로세스를 스왑 영역으로 빼는 것을 스왑 아웃이라 하고, 다시 메모리로 불러오는 것을 스왑 인이라고 합니다. 다음 메모리 할당인데요. 이제 메모리 할당은 말 그대로 실행할 프로세스를 메모리 공간에 할당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번 강의 주제인 연속 메모리 할당에는 대표적으로 총 3 가지가 있는데, 최초 적합과 최적 적합, 최악 적합 이렇게 3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최초 적합은 이 메모리 내에 여러 개의 프로세스들이 쭉 이렇게 있을 때 이제 새로운 프로세스를 할당을 할 때 이 빈 공간을 찾게 되는 기법 중에 하나인데, 이 메모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순차적으로 탐색을 하다가 이제 빈 공간이 발견되고, 이 빈 공간에 그 프로세스를 적재할 수 있는 공간에 이 공간을 발견하게 되면 바로 즉시에 배치하는 방식을 최초 적합이라고 합니다. 이거의 장점은
아무래도 전체를 탐색하지 않고 탐색을 하다가 중간에 발견되면 즉시 배치를 하기 때문에 검색을 최소화한다는 점과 그래서 빠르게 할당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 최적 적합은 이제 한번 메모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탐색을 한 다음에 이 프로세스가 적재될 수 있는 공간들 중에서 가장 작은 공간에다 배치하는 방식을 최적 적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악 적합은 이 최적 적합이랑 반대로 이제 가장 큰 공간에 배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렇게 연속 메모리 할당 방식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방식들은 외부 단편화라는 문제를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외부 단편화가 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렇게 아까 위에서 보던 그림처럼 프로세스들을 각 메모리 공간에다 할당을 하게 되는데 이제 필요 없는 프로세스는 뺐다가 이제 실행할 프로세스를 다시 불러오고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빈 공간이 계속 쪼끔씩 남게 됩니다. 이런 공간들이 계속 쌓이게 되면서 이제 메모리가 낭비되는 현상을 외부 단편화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러한 방식이 이런 외부 단편화라는 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현대 CPU에서는 이런 방식을 사용하지는 않고 이거에 대한 해결법으로 이제 대표적으로 메모리 압축이라는 방법이 있고 가상 메모리 기법 중에서도 이제 페이징이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메모리 압축은 어 이렇게 메모리 내에 저장돼 있는 프로세스들을 이렇게 흩 이렇게 흩어져서 저장돼 있는 프로세스들을 어 이제 어느 일정 시기마다 한 번에 압축을 해서 모아주는 방식을 말합니다. 일종의 그 컴퓨터에서 조각 모음 하듯이 메모리 조각 모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또 이러한 압축 방식의 단점이 있는데 압축 방식은 그렇게 이제 조각 모음을 하는 압축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중간에 시스템이 하던 일을 모두 중지를 하고 그 압축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오버헤드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또 이제 오버헤드를 최소화하기 위한 압축 방식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한 방법들을 명확하게 찾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가상 메모리 기법인데 이제 오늘날 현대 운영 체제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메모리 관리 기법이고요. 네, 자세한 내용은 이제 두 번째 장에서 다루게 됩니다. 네, 그래서 페이징을 통한 가상 메모리 관리인데요. 음 이 가상 메모리 관리 기법이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연속 메모리 할당 기법을 해결하기 위한 기법이고요. 그리고 가상 메모리라는 것은 이제 실행 프로그램의 일부만 메모리에 적재를 하고 이제 실제 물리 메모리 크기보다도 더 큰 프로세스를 실행할 수 있게 하는 를 기술입니다. 그래서 가상 메모리 관리 기법에는 크게 페이징과 세그멘테이션이 있는데 어 저는 저희 지금은 페이징 기법에 대해서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징이란 무엇이냐? 페이징이라는 것은 이제 이러한 메모리 공간을 프레임 단위로 프레임이랑 페이지라는 단위로 잘라서 각각의 프레임과 페이지에 메모리를 할당하는 기법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프레임과 페이지들은 모든 프로세스를 이제 분할을 하게 되는데 일정한 크기로 분할을 해서 저장을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발생했던 외부 단편화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페이징에서도 위에서 그 연속 메모리 할당 기법에서
사용했던 것처럼 스와핑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개념은 똑같이 그 페이지 스왑 인과 스왑 아웃이 있고, 또 불필요한 페이지는 페이지 아웃, 그리고 필요한 페이지는 다시 페이지 인을 해서 메모리에 적재를 해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미와 쪼끔 다른 점은 프로세스 단위가 아니라 페이지 단위이기 때문에 어떤 프로세스가 실제 물리적인 메모리의 크기보다 더 큰 프로세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페이지 단위로 나눠서 실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큰 프로세스도 실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테이블인데요. 어 이제 그러면은 CPU가 이렇게 프로세스들을 페이지 단위로 나눴는데, 그 각각의 페이지들을 이 메모리에 있는 주소들을 어떻게 찾느냐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페이지 테이블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음 그래서 결국에는 페이지 번호랑 이 프레임 번호를 짝지어서 이 페이지 테이블이라는 곳에 네 이정표 같이 같은 역할을 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프로세스마다 페이지 테이블이 존재하게 됩니다. 근데 또 이렇게 페이징이라는 기법은 내 외부 단편화는 해결을 했지만 내부 단편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 프로세스들을 페이지 단위로 나눌 때, 만약에 이렇게 프로세스 크기가 108 킬로바이트인데, 만약에 그 메모리에서 나누는 페이지의 크기 단위가 10 킬로바이트다라고 하면 10 개의 페이지가 생기고 11 개의 페이지가 생기고 나머지 11 마지막 11 번째 페이지는 8 킬로바이트가 돼서 나머지 2 킬로바이트의 남은 공간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공간들도 충분히 쌓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내부 단편화 문제라고 하는데, 그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또 그러한 이 페이지의 크기를 적절하게 조절을 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PTBR이라는 것이 있는데, 영어로 페이지 테이블 베이스 레지스터라는 것인데요. 이거는 이제 CPU가 메모리에 페이지 테이블이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 각각의 페이지 테이블들의 위치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값들을 저장해 주는 레지스터가 PTBR입니다. 그리고 TLB는 영어로는 트랜스레이션 라커사이드 버퍼인데, 음 이게 이제 그 CPU가 이렇게 페이지 테이블을 참조하기 위해서는, 메모리에 있는 실제로 프레임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로 페이지 테이블에 참조를 먼저 해서 페이지 번호를 알아내고 프레임 번호를 알아내고, 그다음에 프레임 번호를 가지고 다시 메모리에 접근해야 되는, 이렇게 두 번 접근해야 되는 단점이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메모리에 접근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러한 실행 시간을 단축해 주기 위해서 캐시 메모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TLB라고 합니다. 페이징에서 주소 변환인데요. 음 어 인제 CPU에서 메모리 내에 있는 프레임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페이지 테이블에 있는 논리 주소를 참조하게 되는데, 이 논리 주소에는 그 프레임의 위치를 알 수 있는 페이지 번호와 변이의 값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논리 주소에는 이렇게 페이지 번호와 변이 값이 저장이 돼 있으면 이거를 통해서 물리 주소인 프레임 번호와 변이로 이제 변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지 테이블에 있는 이러한 각각의 정보들 하나하나를 이제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이러한 각각의 엔트리에 담기는 정보는 위에서 얘기했던 페이지 번호랑 이렇게 프레임 번호 외에도 여러 가지 중요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먼저 유효 비트가 있습니다. 유효 비트란 어 지금 현재 그 해당 페이지에 접근이 가능한지 여부를 나타내는 비트입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제 페이징에서는 또 스와핑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메모리에 적재가 되지 않은 그 수압 영역에 들어가 있는 페이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페이지는 지금 당장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수압 인으로 불러 들여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페이지에 메모리가 적재가 되어 있는 상태면 1 아니면 0 으로 표시해서 그거를 판단하는 데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설명드린 이 예외가 이제 페이지 폴트라는 예외인데 음 이렇게 유효 비트가 0인 페이지에 접근을 해야 될 경우에 그 해당 페이지를 메모리에 불러오기 위해서 이 페이지 폴트라는 하드웨어 인터럽트를 발생을 시켜서 네 페이지를 불러오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은 저희가 초기에 공부했었던 인터럽트 처리하는 순서랑 동일한 프로세스고요. 다음은 이제 보호 비트인데요. 보호 비트는 페이지를 보호하기 위한 기능으로 만들어진 비트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네 읽기, 쓰기, 실행 이렇게 세 가지의 권한을 부여해서 페이지를 보호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총 3 개의 비트의 조합으로 이 보호 비트를 구성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참조 비트인데요. 참조 비트는 CPU가 그 해당 페이지에 접근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비트입니다. 그래서 메모리에 적재된 이후에 한 번이라도 읽거나 쓴 페이지는 1, 그렇지 않으면 0 으로 이제 비트 값이 설정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정 비트는 해당 페이지에 쓰기 작업을 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비트인데요. 그래서 수정한 적이 있으면 1 아니면 0이 표시되고 이러한 수정 비트가 사용되는 경우는 이 페이지 스와핑을 할 때 어 만약에 어떤 페이지에 그런 수정 사항이 일어나게 되면 이거는 메모리에서 수정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수압 영역에도 수정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정 비트를 보고서 수정이 되어 있으면 수압 영역에도 덮어쓰기 위해서 이제 수정 비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징의 이점인데요. 이제 쓰기시 복사라는 것을 할 때 페이징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쓰기시 복사라는 것을 할 때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뭐지? 아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프로세스 간에 페이지를 공유할 수 있는 뭐 공유 라이브러리나 지금 방금 얘기했던 쓰기시 복사를 할 때 이점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 기존의 이제 포크라는 방식은 어 부모 프로세스에서 복사본을 자식 프로세스로 만드는 시스템 호출 명령어인데 이렇게 복사본을 만들어서 매번 사용을 하게 되면 이 복사를 했을 때 공간도 계속 낭비 불필요한 복사로 인해서 공간도 낭비가 되게 되고 또 복사를 하는 시간적으로도 효율이 좋지 않은데요. 근데 이제 쓰기시 복사라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자식 프로세스를 만들 때 복사를 해서 다 완전히 동일한 또 메모리 공간을 쓰는 게 아니라 일단 처음에는 부모 프로세스랑 동일한 프레임을 가리켜서 사용을 하게 되고 이제 부모나 자식 중에서 실행을 하다가 어떤 특정 프레임에서 쓰기 작업이 일어나게 되면 그 해당 프레임만 복사본으로 만들어서
만들어 나가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 이제 쓰기시 복사입니다. 다음은 이제 계층적 페이지라는 것인데요. 음 앞서 살펴본 그 페이지 테이블이라는 것이 이제 메모리에 저장이 되는데, 이 페이지 테이블의 크기도 생각보다 작지 않은 양이기 때문에 이제 이 테이블을 메모 어떤 해당 프로세스에 대한 페이지 테이블의 정보를 모두 메모리에 다 저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계층적으로 만들어서 필요한 페이지 테이블만 또 불러와서 저장을 하면서 사용하는 것이 이제 계층적 계층적 페이징 기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단계 페이지 테이블이라고도 말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층적으로 하는데, 우선은 이렇게 페이지 테이블들을 여러 개로 쪼개는데, 앞에다가 아우터 페이지 테이블이라는 것을 두고, 얘는 각각의 페이지 테이블에 들을 참조할 수 있는 정보를 담고 있는 그런 테이블이 되고, 그래서 CPU가 먼저 얘를 참조해서 각각의 페이지 테이블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는 기법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그 네. 외부 단편화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외부 단편화요? 네. 네. 외부 단편화는 이제 연속적 메모리 할당 방식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인데요. 이제 여러 개의 프로세스들을 컴퓨터가 실행을 할 때 메모리에 순차적으로 각각의 프로세스들을 적재를 하게 되는데, 어 그러다가 이제 모든 프로세스들을 다 적재를 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스와핑이라는 기법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스와핑을 사용하게 되면 지금 실행에 필요한 프로세스들을 메모리에 적재를 해 뒀다가 불필요한 거는 잠시 보조 기억 장치로 뺐다가 다시 실행에 필요한 거는 다시 메모리로 불러 들이고 하는 방식을 스와핑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스와핑을 하는 과정 중에서 그 불필요한 프로세스들이 메모리에서 빠지는 과정에서 그 빠지는 빈 공간이 점점 축적이 되면서 그러한 빈 공간들이 이제 나중에는 다시 스왑인이 일어날 때 다른 프로세스들이 채워지게 되는데, 그 공간들이 각각 사이즈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공간에는 채우고 남은 공간들이 점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즈들이 점점 작아지다 보면 나중에는 프로세스로 채울 수 없는 공간들이 계속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러한 공간들이 낭비되는 현상을 내부 단편이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해결 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네. 해결 방안으로는 대표적으로 압축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상 메모리 관리 기법이 있습니다. 음. 네, 감사합니다. 네. 더 질문 드릴게요. 페이징에서 스워핑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페이징에서 스와핑을 사용하는 방법이요? 네네. 네. 잠시만요. 어
페이징에서 스와핑은 좀 전에 그 연속 메모리 할당에서의 스와핑과 을 사용하는 방식이랑 비슷하게 이루어지는데요. 이제 어떤 프로세스에서 그 프로세스 내에도 여러 개의 프레임으로 쪼개지는데 거기서 각각의 프레임에서 필요한 프레임들은 메모리에 적재를 하고 이제 사용이 잘 안 되어서 불필요하게 되는 프레임들은 이제 다시 스왑 영역으로 스왑 아웃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사용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다시 스왑 영역에서 불러오는 스왑인 스왑인으로 불러와서 이제 그렇게 각 그렇게 필요한 프레임들만 메모리에 적재해서 프로그램들을 실행하는 방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하실까요? 답변이 잘 됐을까요? 어, 네, 프레임 단위라고 하신 거를 페이지 단위로 인아웃 한다고만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그 페이지 테이블 베이스 레지스터 있잖아요. 얘가 어떤 방식으로 구현이 될까요? 페이지 테이블 베이스 레지스터요? 네. 음. 우선 페이지 테이블 베이스 레지스터는 음 각각의 프로세스들이 갖고 있는 프로세스들의 이제 페이지 정보들을 담고 있는 페이지 테이블의 위치를 CPU가 알기 위해서 사용하는 레지스터인데요. 그래서 일단 페이지 테이블 베이스 레지스터는 CPU가 어떠한 프로세스의 페이지 테이블을 참조하기 위해서 그 페이지 테이블의 위치를 참조를 할 때 사용을 하게 되는데 구현 방법은 잘 모르겠습니다. 음, 뭐 예를 들어서 그냥 프로세스 A가 실행이 되면은 페이지 테이블 베이스 레지스터는 이제 A의 페이지 테이블을 가리키고, 그럼 CPU는 그 레지스터가 알려준 정보를 보고 A의 페이지 테이블을 들어가서 페이지가 이렇게 프로세스가 뿌려져 있을 거 아니에요? 메모리 상에. 네. 이제 그래서 그것들을 어디 위치에 있는지 프레임을 알려주는 식으로 구현이 된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예은님으로 넘어갈까요? 네. 네.
그 뭐야 수- 지안이 들어온다는데요? 맞아. 아까 잠깐 전화했었는데 뭐야. 지환이 안녕. 안녕하세요. 와 이게 안녕. 누구야? 아니 반갑습니다. 어때? 아직 출근 안 해가지고, 아, 연수원이 오늘 끝난 건가 그러면? 저번 주 금요일까지 끝났고, 응. 직무교육 오늘까지 들어가지고, 음. 이제 추석 끝나고 출근합니다. 와, 어때? 연수원 어땠어? 연수원이요? 연수원, 지금 아직 안 끝난 거죠, 발표? 안 끝났어. 끝나고 얘기할까요, 그러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나 보네. 그럼 저 발표하겠습니다. 네. 이 앞에서 보이시죠? 네, 보입니다. 네. 앞에서 발표하신 것처럼 페이징을 통해서 물리 페이지보다 큰 프로세스를 실행할 수 있다고 했지만 물리 메모리의 크기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기존에 할당된 그런 불필요한 페이지를 선별해서 보조기억 장치로 내보내고 프로세스에다가 적절한 수의 프레임을 할당해야 되기 때문에 요구 페이징이란 걸 알아야 하는데요. 요구 페이징은 프로세스를 메모리에 적재할 때 처음부터 모든 메모리를 적재하지 않고 필요한 페이지만을 메모리에 적재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이름 그대로 실행에 요구되는 페이지만 적재하는 방법을 말하는데요. 요구 페이징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CPU가 특정 페이지에 접근하는 명령어를 실행하고 유효 비트가 1이면 프레임에 접근하고 유효 비트가 0이면 페이지 폴트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페이지 폴트 처리 루틴은 해당 페이지를 메모리로 적재하고 유효 비트를 1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1번부터 실행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페이지 교체는 요구 페이징 기법으로 페이지를 적재하다 보면 메모리가 가득 차게 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메모리에 적재된 페이지를 보조기억 장치로 내보내야 합니다. 이때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이것을 페이지 교체라고 부릅니다. 위에서 페이지를 내보낸다고 했는데 이때 어떤 페이지를 내보내는 건지 결정하는 방법을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이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은 컴퓨터 성능을 저하시키는 페이지 폴트를 가장 적게 일으키는 것이 관건인데요. 페이지 참조열은 페이지 폴트가 발생하지 않는 연속된 페이지들을 제거하는 아래와 같은 상황을 말합니다.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의 종류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피포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은 메모리에 가장 먼저 올라온 페이지부터 내쫓는 가장 단순한 방법의 알고리즘입니다. 그리고 최적 페이지 알고리즘은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을 페이지를 교체하는 알고리즘으로 타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에 비해서 페이지 폴트 발생 빈도가 가장 낮지만 사용된 페이지를 예측하는 방법이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는 구현이 힘들다고 합니다. 그리고 LRU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은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페이지를 교체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적합하지 않은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을 사용하거나 프로세스가 사용할 수 있는 프레임의 수가 적을수록 페이지 폴트는 자주 발생합니다. 이때 스레싱은 지나치게 빈번한 페이지 교체로 인해 CPU 이용률이 낮아지는 문제를 말합니다. 멀티 프로그래밍을 많이 할수록 CPU가 무조건 일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필요 이상으로 프로세스의 수를 늘리면 프로세스들이 사용할 수 있는 프레임의 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페이지 폴트가 지나치게 발생하고 각 프로세스가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프레임 수가 보장되지 않아 스레싱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OS는 각 프로세스들이 최소한의 프레임의 수를 파악하고 적당히 할당해야 합니다. 정적 할당 방식, 프레임 할당 방식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정적 할당 방식은 프로세스의 실행 과정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프로세스의 크기와 프레임의 크기만을 고려한 방식으로 균등 할당 방식과 비례 할당 방식이 있습니다. 균등 할당 방식은 모든 프로세스에 균등하게 프레임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프로세스의 크기가 다름으로 비합리적인 할당입니다. 비례 할당은 프로세스 크기에 비례하게 프레임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프로세스를 실행해봐야 적당한 프레임의 양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비합리적인 할당 방식입니다. 동적 할당 방식은 프로세스의 실행을 보고 할당할 프레임의 수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아래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작업 집합 모델을 사용하는 방식과 페이지 폴트 빈도를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페이지 폴트 빈도를 사용하는 방식은 두 개의 가정에서 생긴 아이디어로 페이지 폴트율이 너무 높으면 그 프로세스는 너무 적은 프레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페이지 폴트율이 너무 낮으면 그 프로세스는 너무 많은 프레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프를 통해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페이지 폴트율과 할당된 프레임의 수는 반비례 관계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페이지 폴트율의 상한과 하한선을 결정을 하고 이 상한선보다 높으면 프레임을 할당하고 하한선보다 낮으면 프레임을 회수하며 배분할 프레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어, 요구 페이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거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도 말씀해 주세요. 요구, 요구 페이지는 프로세스에다 적당한 양의 프레임을 할당해야 되는데 그거를 위해 알아야 하는 것이고요. 그 요구 페이지는 일단 CPU가 페이지에 접근하려는 명령어를 실행하고 그 페이지가 메모리에 있으면 그 페이지가 현재 메모리에 있으면 프레임에 접근하고 그 페이지가 현재 메모리에 없으면 페이지 폴트가 발생해서 그 페이지를 메모리에 할당을 하고 이제 그 페이지가 현재 메모리에 올라왔으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페이지에 접근하는 명령어를 실행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요구 페이징 근데 설명을 조금 더 쉽게 하자면 이제 네. 실행에 요구되는 페이지만 적재하는 기법이라고 하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 질문할게요. 네.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시고 각각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떤 알고리즘이다라고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그 메모리에 제일 먼저 올라온 페이지부터
빼는 피퍼 알고리즘이 있고, 그리고 가장 오래 사용되지 않은 페이지를 교체하는 알고리즘이 있는데, 이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고요. 그리고 가장 오래 사용되지 않을 페이지를 교체하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음. 네, 감사합니다. 영들님 더 없나요? 네, 더 없습니다. 그럼 저 발표 시작할까요?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입니다. 네, 마지막 챕터 발표하겠습니다. 마지막 챕터 주제는 파일 시스템이고요. 이제 첫 번째로 파일과 디렉터리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제 파일은 하드나 SSD 같은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된 관련 정보의 집합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모든 파일에는 이름과 뭐 그런 기타 정보들을 담고 있는데 그거를 속성 혹은 메타데이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일에 이제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속성을 선택하면 나오는 정보들 있죠. 그게 파일의 속성입니다. 대표적인 속성은 이제 유형, 크기, 보호 뭐 이런 식으로 있고요. 그래서 파일 유형 같은 경우에는 운영체제가 얘를 어떤 식으로 인식하고 있느냐가 그건데 그거를 알리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확장자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exe를 이용하면 실행 파일이고 뭐 저희가 파이썬 파일 하면은 소스 코드 파일이고 뭐 XML 하면은 이게 아마 엑셀 파일이죠. 뭐 이런 식으로 확장자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운영체제가 이를 인식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그래서 파일을 다루는 모든 작업들은 운영체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운영체제는 이제 파일 생성, 삭제, 열기, 닫기, 읽기, 쓰기라는 이런 시스템 호출을 제공해서 이렇게 제공함으로써 파일을 다룰 수 있게 해줍니다. 다음은 디렉터리인데요. 그럼 이 파일들이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관리하기가 편한데 그거를 디렉터리를 이용해서 관리를 합니다. 윈도우에서는 이거를 폴더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과거 디렉터리는 이렇게 하나의 디렉터리 안에 모든 파일이 들어가 있는 그런 형식이었는데 이제 파일도 많아지고 뭐 용량도 보조기억 장치의 용량도 커지고 하면서 여러 계층을 가진 트리 구조로 지금은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하니까 이제 경로라는 개념이 생깁니다. 그래서 경로는 두 가지 종류가 있고요. 절대 경로와 상대 경로가 있는데 이제 절대 경로는 여기 루트 디렉터리에서 여기까지 이르는 이런 고유한 경로를 의미하고 상대 경로는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경로입니다. 자기 자신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운영체제는 파일 연산과 똑같이 이제 디렉터리 연산을 위한 시스템 호출도 제공하는데요. 생성, 삭제, 열기, 닫기, 읽기. 쓰기는 왜 안 써놨지? 쓰기가 없나요? 아무튼 이렇게 시스템 호출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디렉터리도 파일이기 때문에 이거에 관련된 정보를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디렉터리 엔트리를 보면 여기에 뭐가 담겨 있고 어디 위치에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걸 디렉터리 엔트리라고 하고요. 두 번째 주제는 파일 시스템인데요. 이제 이 하드나 뭐 SSD 같은 보조기억 장치를 사용을 하려면 파티션을 나누는 작업과 포맷 작업을 거쳐야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파티셔닝이 뭐냐? 이거를 이 저장 장치를 논리적인 영역으로 구획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용량이 큰 저장 장치를 하나 이상으로 잘라서 이제 어떻게 사용을 할 건지 구획을 나누는 거죠. 얼만큼 사용할 건지. 그래서 그게 하나하나를 파티션이라고 합니다. 포매팅은 이 파일 시스템을 설정을 해서 그 나눠진 파티션이 어떤 파일 시스템을 사용할 건지를 준비를 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운영체제는 이 파일과 디렉터리를 블록 단위, 블록이라는 단위로 읽고 쓰는데요. 그래서 파일이 여기 보조기록 장치에 저장될 때는 하나 이상의 블록에 걸쳐서 저장됩니다. 이 뜻이 뭐냐면 블록의 크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파일이 이 블록보다 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파일의 크기만큼 블록을 이제 나눠진 블록의 크기를 파일이 갖고 있는 거죠. 뭐 그래서 2개, 3개 이상을 가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파일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할당하는데요. 연속 할당과 불연속 할당. 근데 불연속 할당 안에는 연결 할당과 색인 할당이 있습니다. 저희는 연속 할당, 연결 할당, 색인 할당을 알아볼 건데요. 연속 할당은 이제 보조기억 장치의 연속적인 블록에 파일을 할당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구현이 단순하지만 외부 단편화, 그 메모리 편에서 얘기했듯이 메모리가 이제 차지하는 공간들이 있었는데 그 공간이 빠지고 그 공간보다 큰 프로세스가 이제 들어오지 못하면 그 공간 남게 되잖아요. 그런 외부 단편화 문제를 야기하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연결 할당은 블록의 그 블록 안에 이제 다음 블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주소를 저장을 해서 그걸로 이렇게 이어질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연결 리스트라고 하죠.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연속 할당 방식을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인데요. 근데 이제 첫 번째 블록을 읽어야지 이제 첫 번째부터 쭉 이어지는 건데 그게 중간으로 들어가면은 안 되고 이제 중간에 뭐 첫 번째나 중간에나 끝에 있는 블록이 고장이 나면 그 이후의 블록은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성능 면에서 상당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러면 이제 색인 할당이라는 방식이 있는데요. 이 블록 주소를 색인 블록이라는 하나의 블록 안에 모아서 관리를 해요. 그래서 그 색인 블록이 잠시만요. 잠깐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잠시만요. 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색인 블록에 모아가지고 어떤 위치로 가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색인 할당을 통해 색인 블록 안을 보면은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만든 시스템이 유닉스 파일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파일 시스템을 한번 저희가 살펴볼 건데요. 파일 시스템은 크게 두 가지가 있고 FAT 파일 시스템, 유닉스 파일 시스템 이렇게 있습니다. FAT가 뭐냐? 파일 알로케이션 테이블이라고 이제 블록에 다음 블록의 주소들을 모아가지고 거기에 테이블 형태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FAT를 이용하는 파일 시스템이 FAT 파일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FAT는 저희가 이제 나눈 파티션의 앞부분에 만들어져 있고 그 여기 파티션 시작 부분에 있지만 실행하는 도중에 얘 메모리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그 메모리로 캐시가 될 수 있습니다. 얘 FAT가. 그래서 얘가 메모리 적재된 때 실행이 되면 접근 성능이 더 빨라지겠죠. 얘는 어떻게 파일을 읽느냐면 일단 루트 디렉터리 영역으로 가서 루트 디렉터리에서 그러니까 홈의 민철의 a.sh라는 파일을 읽어볼게요. 그래서 루트 디렉터리 가서 홈을 찾습니다. 그 다음에 홈의 블록 위치를 찾고 그 다음에 홈의 블록 위치를 찾았으니까 여기로 가서 아니다. 홈 디렉터리로 가서 그 다음에 민철이라는 또 디렉터리를 찾아요. 그러면 얘가 15에 있고 그 다음에 민철이라는 디렉터리에 가서 이 a.sh라는 파일 블록의 주소를 찾습니다.
이 앞에 있는 거는 중요하지 않고요. 이 순서들 찾아가는 순서들을 본 다음에 이 얘를 찾고 그다음에 얘가 9번에 있죠. 그럼 9번으로 간 다음에 9번 다음은 8번, 8번은 11번, 12번, 13번. 그래서 이 a.sh 파일을 사용을 하려면 9번, 8번, 11번, 13번의 메모리에 있는 블록을 갖고 와가지고 실행을 하면 됩니다. 다음은 유닉스 파일 시스템인데요. 얘는 색인 할당 기반 색인 블록이 있고 그 색인 블록 안에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다음 블록에 접근할 것을 아는 파일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요. 얘를 iNode라고 부릅니다. 유닉스 파일 시스템에서는. 근데 iNode에는 파일 속성 정보랑 15개의 블록 주소만 저장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iNode를 가지고 파일마다 iNode를 가지고 있고 번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iNode들은 특정 영역에 모여 있지만 이제 iNode는 이렇게 5개의 블록 주소만 저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블록을 많이 차지하는 파일은 이제 iNode 하나만으로는 데이터 블록을 가리킬 수 없겠죠. 그렇다면 얘를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일단 0번부터 11번 총 12개의 블록 주소에는 직접 데이터를 저장을 해요. 근데 이거보다 얘가 파일이 더 크다? 그러면 13번째 여기 블록 주소 12에는 얘가 이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 직접 블록 주소가 저장된 것처럼 그거를 데이터의 위치를 알려주는 단일 간접 블록을 여기다 저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층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작다. 그러면 세 번째로는 이 방금 앞에서 했던 이 단일 간접 주소 블록 저장 방식을 여기다가 넣어서 그러니까 이중 간접 블록을 만들고 여기 그 단일 간접 블록을 넣어서 또 계층적으로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요. 예로도 안 되면 마지막으로 남은 14번, 15번째 블록에는 아까랑 똑같이 얘는 3중으로 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게 됩니다. 보통은 여기까지면 다 거의 다 된다고 하는데 이 이유는 안 알아봤어요. 그리고 얘 유닉스 파일 시스템은 파일을 어떻게 읽냐면 일단 루트 여기 아이노드 영역에 루트 아이노드를 접근합니다. 그래서 루트 디렉터리가 어디 있는지 위치를 파악을 해요. 1번에 있으니까 들어가서 1번을 찾아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서 홈을 찾아서 아이노드가 3번이니까 그 3번을 알고 나와서 아이노드 영역을 가서 아이노드 3번을 가서 210번을 가져와요. 그래서 210번에 또 찾아서 그게 홈 디렉터리니까 홈 디렉터리에 들어가서 민철이라는 파일을 찾고 얘가 8번이죠. 그럼 나와서 또 8번을 찾아서 121번 들어가서 민철 디렉터리 121번. 그러면 a.sh 파일은 9번에 있는 아이노드에 들어있대요. 그럼 9번 아이노드 영역을 다시 가서 9번이 98번, 12번, 13번 이렇게 있으니까 98번, 12번, 13번 순으로 블록을 접근을 한다면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외에도 윈도우에서 사용하는 NTFS, 그다음에 리눅스에서는 XSTFS 이런 식으로 다른 파일 시스템도 있다고 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 질문할게요. 네, 연결 할당이랑 네. FAT 파일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연결 할당은 이제 파일을 접근을 할 때 크기가 크면 이제 데이터가 연결고리처럼 쭉 이 메모리 상에서 보조기억 장치 내에서
쭉 연결되면서 저장이 되는데 그 연결되는 그 순서를 각 데이터의 꽁다리 부분에 이제 저장을 해서 그걸 이어나갈 수 있게 해 주는데요. 이제 그것의 단점은 첫 번째 첫 번째 블록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순서대로 읽을 수 있고 근데 그리고 또 중간에 있는 게 중간이나 첫 번째 마지막에 있는 게 뭐 고장이 나거나 이러면 이제 그 이후의 데이터들은 읽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단점이 있고 FAT는 이제 그것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파일 할당 테이블을 만들어서 이제 따로 보관을 하는 거예요. 그 FA 원래 연결 할당은 그 블록 자체에 있었지만 FAT는 따로 테이블을 만들어서 얘가 접근할 수 있게끔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하나하나씩 순서대로 따라가면서 접근 FAT를 보고 운영체제가 접근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파티셔닝과 포매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파티셔닝은 이제 보조기억 장치가 크기가 크니까 그거를 저희가 어떤 식으로 구역을 정해가지고 어떤 용량에는 어떤 파일 시스템으로 쓸 거다 만약에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어떤 용량에 대한 부분을 파티셔닝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쓸 거다라는 부분이 포매팅인데 저희가 이제 포맷을 다시 다 지우고 깐다 이런 식으로 의미를 알고 있지만 사실은 어떤 파일 시스템을 쓸지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네. 일단 예은님 더 없어요? 네, 없습니다. 네, 그러면 그러면 네. 파일 시스템에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파일 알고 있는 거. 시스템. 파일 시스템은 어, 아까 처음에 두 가지 얘기했던 FAT 파일 시스템과 그다음에 유닉스 파일 시스템, 그다음에 윈도우에서 쓰는 NTFS, NT 파일 시스템, 그다음에 리눅스에서 쓰는 EXT 파일 시스템이 있고요. FAT는 아까 얘기했으니까 유닉스를 얘기하자면 그 색인 할당이라는 방식을 사용해서 쓰는 이제 그런 파일 시스템인데 색인 할당 테이블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걔를 파일 시스템 앞부분에 놓고 그거를 아, 네. 그거를 아이노드라고 합니다. 그 아이노드를 따로 영역을 만들어 놓고 파일에 접근을 할 때 그 아이노드를 하나하나씩 확인을 해 가면서 찾아가는 방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그러면 이만 발표는 이걸로. 네. 네. 여기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로 운영체제 스터디는 15주차까지 다 마무리됐고요. 이제 그러면 저희가 다음 주가 아니라 이제 이 책은 다 공부했는데 한번 이제 면접같이 각각 한 명씩에게 그 전체 범위로 해서 질문해 보고 답변하는 연습 한번 한 주 정도 갖기로 했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오늘 얘기해 보고
그리고 그거 끝나고 이제 다음 스터디를 바로 그다음 주부터 실행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얘기를 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우선은 다다음 주에 하는 거죠? 그거를 네. 저번 주에 다 그렇게 동의한 거였죠? 네. 다다음 주면은 10월 12일 목요일. 네. 다들 괜찮으신가요? 네,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일단 부장님도 다음 주는 목요일 날 하나요? 다음 주 아니 다다음 주. 아, 다음 다음 주 주는 목요일은 패스? 패스. 그러면 다다음 주에 전체 분량 질문한다는 거지? 어. 오케이. 전체 운영 체제만 컴퓨터 구조는 빼고 운영 체제. 12일. 오케이. 다다음 주 목요일 10월 12일 목요일. 제가 단톡방에 다시 정리해서 고지할게요, 그거는. 날짜는 그렇게 하고 그 그 면접 질문하는 것처럼 하는 거는 저번 주에도 얘기를 잠깐 하긴 했었는데 뭐 이제 실제로 우리 면접 스터디 하는 그런 스터디들처럼 좀 실제로 면접 본다고 생각을 하고 운영체제 관련해서 질문이 들어왔을 때 진짜 답변하듯이 하는 연습을 좀 해 보는 방식으로 할 거고 그 질문들도 쪼끔 미리 준비를 다 해 왔으면 좋겠어요. 네. 뭐 인터넷에도 워낙 기출 질문은 인터넷에 워낙 많으니까 쪼끔 다들 각자 조사를 해서 운영체제 관련 질문들 쪼끔씩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혹시나 뭐 추가적으로 우리가 책에서 공부한 거에 대해서도 쪼끔 더 물어볼 수도 있는 게 있으면은 그런 것들까지 정리를 해서 그다음 주에 면접 스터디를 한 주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혹시 또 그거에 대해서 의견 있나요? 면접 스터디 진행하는 것에 인당 대해서. 시간 정도만 정하면 될 것 같은데. 예상 시간 인당 시간 네, 한 음 15분에서 20분? 15 분에서 20 그리고 15 분에서 20 분이면은 지금 4 명이니까 1 시간에서 1 15 시간. 분이면 20분 하면 1 시간 20 분? 네. 정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각각 질문마다 사실 지금 우리가 발표하고 질문 받아서 답변하고 하는 거는 그냥 공부한 거 내에서 그거를 그냥 머릿속에 담고 있는 거를 발표를 하는 방식이었어서 좀 뭔가 정리가 잘 안 되거나 그런 게 있는데 실제 면접에서는 주저리 하면 안 되고 좀 간단 명료하게 잘 짧게 얘기할 줄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알지, 알다, 깔센. 근데 그래서 오히려 이제 답변을 하는 것도 좀 어느 정도 뭐 어떤 질문에 대해서 한 1분 내에 답변을 한다든지 좀 짧게 할 수 있는 연습도 어느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상 시간 15 분도 사실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질문 답변에 대해서 엄청 길게 설명을 하면 또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약간 이제 고민인 게 4 명이 다 질문을 받을 거잖아요, 각자 시간 정해서. 네. 근데 그러면은 질문을 안 겹치게 할까요? 질문은 안 겹치게까지는 좀 별로고 근데 사실 이제 마이너한 거를 물어보지도 않을 거고 메이저한 것들을 주로 물어볼 텐데 그러면은 질문이 겹칠 수밖에 없으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은데. 같은 질문이라도 같은 질문이라도 뭐 생각하는 거랑 입으로 얘기하는 거랑 좀 다르니까. 알겠습니다. 일단은 각자 준비해 오는 걸로 합시다. 네. 네. 몇 개 정도 준비할까요, 질문은? 질문 각자 5개에서 10개 사이? 5개에서 10개?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운영 체제로 한정이라 또 그런 질문은 우리가 만들면은 많이 만들 수는 있는데 실제 면접에서 나올 만한 질문을 추리다 보면 그렇게 또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끼리도 서로 준비해 온 게 대부분 겹칠 수도 있고 그래서 대충 그런 거 어느 정도 감안해서 일단 분량은 5개에서 10개인데 그런 거를 어느 정도 다들 고려를 해서 잘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스터디 관련은 넘어갈까요? 네. 그렇게 하면 되겠죠? 다음 스터디 이제 운영 체제가 끝났으니까 다다음 주에 면접 스터디하고 그다음 주부터 바로 할 것 같은데 일단 지난번에 얘기했던 대로 저희 4 명은 다 다음 것도 하는 거죠. 넵. 네. 네. 혹시나 변동 사항이 생기게 되면 미리 말씀을 해 주시는데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네트워크로 갈까요? 확정 짓고 네. 다음 주제는 다들 동의하세요? 네. 네. 저희 회식은 언제 하나요? 그것도 이제 얘기할 거예요. 네. 얘기해야죠. 다음 스터디 일단 네트워크로 확정됐고 제가 책을 그때 형길이가 얘기해 준 거랑 해서 4개 정도 추려 봤는데 노션에다가 정리를 한 거를 제가 공유해 드릴 거예요. 뭐 정리라기보단 그냥 목차 쓰고 한 건데 그냥 한눈에 볼 수 있게 목차들 비교할 수 있게 써 놨거든요. 제가 지금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지금 선정할 건 아니고 어차피 다다음 주에 면접 끝나고 그때 선정할 것 같거든요. 아니면 그때 선정하면 또 책 사는 시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중간에 투표로 정할게요. 네. 제가 투표를 올리면 좀 기간을 길게 잡아서 투표를 올릴 테니까 다들 충분히 한번 살펴보고
투표를 통해 정할게요, 책은. 네. 이거 노션 링크는 좀 이따가 바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다음에 네트워크 스터디에 대해서도 진행 방식을 아마 면접 스터디 때 더 얘기할 것 같긴 한데 혹시 뭐 지금까지 운영체제 6주 동안 한 거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뭔가 진행 방식을 바꿔야 될 것 같거나 그런 의견이 있는 거 있어요? 저는 크게 없습니다. 태양님 저도 괜찮고. 저도 없습니다. 요것도 2주 시간 드릴 테니까 혹시나 있으면 다다음 주에 또 한번 미리 좀 적어 놨다가 말씀해 주세요. 네. 네. 그러면 스터디 관련도 이제 다 얘기한 것 같고 음. 근데 지환아 네. 일단 녹화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